현재 파리올림픽 한국 양궁팀 성적이 정말 놀랍죠.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단체전부터 개인전까지 이렇게 메달을 쓰는 걸 보면 우리 한국인 유전자에 뭔가 활을 잘 쏘는 그런 유전자가 들어있는 것인가 이런 농이 오갈 정도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몽의 후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옛날 고구려 시대부터 활을 잘 쏘았고, 그렇다면 혹시 그림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천몇백 년 전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 사람들이 활을 쏘는 장면이 있었나, 바로 그 벽화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우리 한국 회화사에 있어서도 진정한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회화적으로도 의미가 깊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좀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활을 쏘는 장면이 있는 벽화, 어디에 있을까요? 교과서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 우리 한국인들의 눈에는 너무나 익숙한 활쏘기 장면, 바로 무용총에 있는 벽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벽화는 사냥을 하는 장면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수렵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요. 이 벽화 고분은 5세기 정도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1600년 전의 그림인데, 그림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죠. 특히 인물들마다 모습이 다 달라요. 누구는 앞을 보고 막 쏘고 있고, 누구는 몸을 돌리면서 쏘는 모습도 보이고, 회화로서 이 작품이 정말 근사하다라고 느낀 거, 인물들 표현도 있지만 산악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물결 치는 것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색을 여러 단어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새의 물결 치는 정말 리듬감을 타는 그런 모습이 인물들이 말을 타면서 보았을 때의 그 리듬감, 속도감, 그걸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서 그런 면도 굉장히 재미있고, 왼쪽 끝에 있는 인물을 한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말 타고 활 쏘고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 약간 조는 것처럼 말 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장면까지도 그려낸 것이 활 쏘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운 그런 벽화입니다. 이 벽화가 그려진 무덤, 무용총이라는 무덤인데요. 무용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지금 보신 수렵도 이외에도 춤추는 사람들 나오는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벽화 속에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무덤은 어디에 있냐면, 현재는 중국 땅이죠. 중국 지반 지역에 고구려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이 무용총 바로 옆에는 각저총이라는 무덤이 나란히 있어요. 무덤 구조를 보면 거의 쌍둥이 무덤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비슷한 구조고요. 그 각저총에서 나온 장면도 또 재미있어요.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서 이름이 각저총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는 수렵도, 하나는 씨름 모습, 마치 고구려 올림픽을 보는 것 같은 재미있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렵도의 활 쏘는 장면은 무용총 벽화에만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구려 벽화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평양 지역에 있는 덕흥리 벽화 고분에서도 활 쏘는 장면이 나오고, 수렵총에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장면이 그려진다는 건 그만큼 그 장면이 고구려인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활을 쏘고 말을 달리고 하는 것들이 고구려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다면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어떤 장면들이 그려져 있을까요? 크게 우리가 세 종류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물론 모든 벽화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벽화 유형은 무덤 주인의 초상화가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덤은 안악 사모분이나 덕흥리 벽화 고분, 이런 고분들인데, 무덤 주인의 초상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주인이 생활했던 여러 장면들이 함께 그려지는 인물 초상과 그 인물의 생활상, 그걸 함께 보여주는 그런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 풍속을 주로 그린 무덤들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 오면 인물 초상화는 사라져요. 모든 벽면에 이제 생활적인 장면만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무용총의 활쏘기 장면이라든가 각저총의 씨름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의 무덤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생활 장면들을 그리던 고구려 고분 벽화는 그 다음 시대에 넘어가면 사신도를 그리는 벽화로
진행이 됩니다. 사신이라고 하면 내 방위를 지키는 수호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렇게 네 방위신을 사방벽에 그리는 그런 사신도 무덤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사신도 무덤이 고구려 벽화의 가장 마지막 형태예요. 6세기 이후 7세기까지 그려진 그런 벽화에는 바로 이 사신도가 등장합니다. 주제별로 보아도 당시의 생활상이나 종교에 따라서 무덤 벽화의 주제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죠. 사신도 벽화는 우리 고구려 고유의 양식이기도 하고요. 또 회화적으로도 가장 발달된 그런 시기의 작품이어서 한번 몇 개 보시면 정말 잘 그렸다, 멋지다 하고 느끼실 것 같아요. 먼저 진파리 1호분에 그려진 청룡도 한번 보시면 청룡이 그려져 있는데 그 주변으로는 꽃 무늬가 이렇게 막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꽃비가 날리는 것 속에 청룡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화사하게 담아낸 그런 무덤이 있고, 오해분묘 같은 경우에도 4호분, 5호분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오해분묘는 진파리와 달리 지반 지역에 있는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식이 약간 달라서 사방 벽에 굉장히 문양으로, 인물 문양으로 촘촘하게 채우고 그 사이에 사신을 그렸어요. 색깔도 평양 지역하고는 좀 다르고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좀 독특하게 썼고요. 배경도 이렇게 빡빡하게 채운 것이 또 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신도 무덤 가운데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강서대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사신도의 절정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데, 사방 벽에 아무런 배경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 벽에 오직 사신만을 그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식을 제거하고 그 주인공만 넣는다는 건 그만큼 그림에 자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바로 강서대묘 벽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서남북 다 잘 그렸지만 특히 현무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멋지죠. 정말 현무의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을 잘 살려준 그런 벽화여서 고구려 문화, 고구려 회화 수준이 이 정도로 발달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죠. 고구려 고분벽화는 언제부터 그렇다면 발굴이 되기 시작했을까요? 신라 고분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대부분의 고구려 고분벽화가 일제강점기 때 발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 고분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건 석실이 있었다는 뜻이고 입구가 있어서 도굴이 쉬웠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고분들은 다 들어가 봤더니 다른 부장품은 없고 벽화만 남아있더라. 뒤집어 말하면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더라, 이런 뜻도 되겠죠.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의 발굴 조사 과정을 크게 한번 3단계 정도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 시기가 벽화가 있다는 게 알려는 졌지만 본격적인 발굴이 되기 이전인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시기가 1912년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고적 조사를 좀 책임졌던 일본 동경대학 교수죠. 세키노 타다시가 와서 발굴을 시작한 1912년부터 한 16년 그 정도 즈음에, 주로 이때는 평양 지역에서 많이 발굴을 했어요. 그 시기를 한 두 번째 정도 단계로 볼 수 있고, 세 번째 시기는 1935년에서 41년 그 정도 사이에, 이때는 총지휘를 했었던 세키노 타다시가 사망한 이후에요. 주로 이제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지반 지역에 있는 많은 벽화 고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 시기에 지반 지역에서 발굴이 많이 되었을까? 1931년에 만주 사변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일본의 세력이 만주 지역까지 쭉 뻗어나가게 되면서 우리 지반 지역에 있는 고구려 벽화들도 이때 많이 발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고구려 고분벽화 이렇게 발굴 과정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1902년에 강서 군수를 지낸 이유영이라는 사람이 강서군에 있던 강서대묘에서 벽화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벽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크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액션을 취하진 않은 거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여기에 벽화가 있다는 사실이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 1905년경에 이미 그 시대에는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많이 주둔을 하고, 그때 동경미술학교에서 그림을 전공했던 오오타노 쿠조가 우리나라의 강서 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구려의 한 무덤에서 속에 벽화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서대묘에 직접 들어가서, 미술 전공자니까 그곳에 있는 벽화를 모사도로 그려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군복무가 끝나고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서 미술학교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세키노 타다시가 강의를 왔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세키노 타다시가 이 학생의 모사도를 통해서 평양 지역에 있는 무덤들의
벽화 무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1912년에 첫 고구려 고분 벽화 발굴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강서대묘에서 시작이 됩니다. 1912년에 처음으로 조사가 시작된 강서대묘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구려 벽화 가운데 가장 완벽한 수준,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뭐 스키노 타다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학자들이 좀 왜곡된 사관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지배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합리화하려고 조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벽화를 봤다면 일본 학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스키노 타다시 글을 이렇게 읽다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 거 너무 수준 없어. 뭐 무조건 중국 영향 받은 거야. 뭐 일본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라는 어감 사이로 아, 너무 이 작품 멋지다라는 그런 어조들이 언뜻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작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여러 발굴을 총지휘했던 스키노 타다시가 1935년에 사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학자들이 벽화 발굴을 이어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벽화 발굴은 이제 35년에서 주로 이제 40년대 초까지는 지방 지역으로까지 넘어가서 이어지는데 이 지방 지역이 바로 우리 앞에서 보았던 활쏘기 장면이 있는 무용총 벽화, 그다음에 뭐 각저총 벽화 이런 고분들이 발굴이 되었을 때죠. 그래서 이때에 같이 이제 발굴이 되어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신라고분 때는 일본인들이 심지어 막 무지막지하게 제대로 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덤을 발굴해서 수많은 부장품을 일본으로 빼돌리고 개인 소장으로 빼돌리고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벽화고분에서는 가져갈 게 없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단지 보고서만 냈을 뿐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겠는가. 뒤집어 말하면 식민지 이 한반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그들이 가져갔던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 모사도가 있습니다. 스키노 타다시가 처음 모사도를 통해서 고구려 벽화의 존재를 알았던 것처럼 조사를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 벽화의 똑같은 크기의 그 모사도를 제작을 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당시의 사진 기술로는 아직 흑백으로밖에 찍을 수밖에 없었고 그 전체를 어떻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사진대로 자료로 남기되 이 벽화를 모사를 하는 거예요. 색채 같은 걸 넣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벽화마다 무덤마다 이렇게 모사를 해서 그 모사도를 가지고 동경으로 가요. 그래서 동경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장면들을 또 보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그러나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일본이 우리 한국 땅에 남겨둔 것, 당시에는 총독부 박물관이겠죠. 남겨놓은 모사도가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서 현재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1층에 고구려관 들어가시면 거기에 벽화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방 하나를 따로 이렇게 해서 벽화를 전시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사도가 바로 강서대묘의 모사도예요. 그래서 가서 한번 보시면 아, 이런 형식으로 당시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구나라고 좀 체험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 학자들의 이런 모사도 제작을 통한 벽화고분 조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물론 그것이 일본으로 가져가서 우리 식민지에 이런 게 있었어라고 자기의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강서대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훼손이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방 지역에 있는 현재 중국 지역에 있는 무용총이나 각저총을 비롯한 수많은 무덤들은 현재 벽화 상태가 너무 훼손이 심해서 당시 30년대, 40년대에 조사하던 수준하고는 전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 흔적을 잘 알아보기 힘든 벽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그려진 모사도를 통해서 그나마 덜 훼손이 되었던 원형에 가까웠던 그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벽화 모사도 제작은 현재 북한에서 새로운 벽화 고분이 발굴될 때 역시 같이 진행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시 모습을 자료로서 좀 잘 남겨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건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이는 여러 벽화 양식, 그다음 무덤 양식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일본에도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7세기, 8세기 정도의 고분이라고 하는 고성총, 키토라 고분 이런 곳에서 발견된 벽화들이 고구려 벽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 유명한 장면인데 이건 고성총에서 보이는 그 여성들의 치마가
주름치마인데 이게 비슷한 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수산리 고분벽화에 역시 여성들 등장하는데 그런 치마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키토라 고분 같은 경우에도 사신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왜 고구려 벽화의 영향이냐, 걔네가 뭐 자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원래 일본 고분에는 벽화들이 주로 장식적인 무늬가 대부분 그려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사람이 나온다든가 뭐 생활 모습이라든가 사신도가 그려진 이런 예가 없었다고 하는데 요 무덤들의 그런 흔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분들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뭐 당연히 그렇다고 합니다. 6세기 후반부터는 고구려가 일본하고 문화 교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승려들이나 이런 뭐 장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런 영향들을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특히 고구려 백제가 당나라, 그러니까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는 그 유민들이 일본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당연히 이런 무덤 양식, 뭐 벽화 양식 이런 거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이런 무덤들은 아마 고구려의 유민들이 또는 그 유민의 후손이겠죠. 그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제작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처럼 고분 양식이나 그 속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서도 문화교류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 양궁팀 선전을 계기로 해서 고구려 무용종 벽화에 있던 수렵도 얘기로 고구려 벽화 전체 얘기를 살펴봤는데 이 수렵도는 정말 유명해요. 그 우리 교과서에만 나올 뿐만 아니라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에 메인 화면에도 쫙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해서 주변에 게임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뭐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고구려 고분벽화는 당시 고구려인들의 삶을 정말 생생하게 그림으로 전해주잖아요. 부족한 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자료로서도 너무 훌륭하고 회화적인 수준도 사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감이 어땠었나 그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굉장히 멋진 또 자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여기서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전자에 진정 활쏘기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